자극적인 제목에 낚여서 실망했던 뉴스,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기사, 본질이 무엇인지 겉돌기만 하는 시사 프로그램, 그런 뉴스와 프로그램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뜨거운 감자의 껍데기를 제대로 벗겨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진행을 맡은 이재문입니다. 뉴스와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왔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넘쳐날 겁니다. 저희 뜨거운 감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식을 골라 담아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차고요. 우리 지역 각계각층의 다양한 패널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출연해 주신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 시민연대의 최병일 대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박조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첫 방송에 출연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퇴짜 마실까봐. 근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최 대표님이 더 연배시죠? 예, 네. 더 아까 뭐 통성명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연배시니까 먼저 좀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ABC 안양방송을 통해서 예전에 몇 차례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 교수님도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주원 교수입니다. 사실 그간 저 같은 경우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제 일터가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그 방송 출연을 계기로 내 일터가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한 고민 여기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패널 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예, 든든하네요. 이거 뭐야? 오후 2시에 이곳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희 PD, 이 뭔가요 이게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라고요? 내가 내 소개를 하라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갑자기? 참.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제 소개하면 좀 부끄러우니까요. 질문을 해주세요. 저한테 궁금한 점을. 그러니까, 네. 제가 질문할까요? 예. 이재문 기자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또 세월호 때문에 또 저 아래쪽에도 내려가 계시고 안산에 계속 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예, 그랬죠.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작년 10월에, 6월이었죠. 작년 6월에 이제 안산 지역 담당하다가요. 이제 그 세월호 건도 해서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안산으로 좀 출입소를 옮겼어요. 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스튜디오 나왔는데, 이 시사 프로그램 하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런 돌발을 자꾸 주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김동희 PD. 하여튼 저는 티브로드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안양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이제 안산으로 갔습니다. 그 상을 왜 넣어가지고 이걸 또 사람을 뻘쭘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그 케이블 방송 협회에서 그 분기별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그 케이블 방송사 보도 프로그램들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16회 때는 그 광명의 가학광산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광명 동굴이라고 유명해졌죠. 아주. 예.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데 사실은 좀 수탈에 좀 아픈 현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보도하면서 그냥 관광 자원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22회 때는 2014년도였는데요. 그 세월호 특보를 저희가 했어요. 사안인지라.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 특보 체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시도를 해봤고, 한 일주일이었나? 열흘을 하루에 6번 이상 생방송으로 뉴스를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22회 케이블 TV 보도국 수상은 굉장히 중요한 상입니다. 아, 네. 제가 그 당시 시청자위원장 보고 있었을 때인데 안양방송이나 한빛방송이나 특히 이제 한빛방송 관내에 안산에서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케이블 TV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건 또 뭐야? 최 대표님도 이렇게 돌바로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본인 소개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뭐 잘하시면서요. 네, 저는 잘하는데 시청자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제 고향이 안양인데 제가 태어난 곳이 안양인데 어렸을 때 이제 기억들. 근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점점 잊어먹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후배님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안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오랜 역사에 흐르는데 그래서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기록도 하고 그 고장 그 동네 골목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좀 글로 써내기도 하고 예. 안양 기억찾기 탐사대 길잡이 역할 하면서 요즘 뭐 꼬마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또 학생들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전문 작가들 통해서 그 작가들이 이걸 함께 다니면서 본 걸 갖다가 뭐 사진도 찍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도와주는 역할이죠, 뭐 사실상. 예, 그렇구나. 안양을 알려주시는데 톡톡 혁혁한 공헌을 하고 계신 예, 최 대표님이시고 이쯤 되면 박 교수님도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나올 겁니다. 그냥 띄워주세요. 예. 아, 박 교수님. 좀 오래된 사진 같은데요? 예, 좀 오래 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제가 이제 염색을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염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진하고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 여기 자막이 나온 대로 그 화면에 나온 대로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주로 제가 가리키는 과목은 그 문화 소비, 미디어 이용 같은 그런 과목을 가리키고 있고요. 연구도 주로 이제 문화 소비, 미디어 소비 혹은 뭐 미디어 소비 심리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주 전공이시기도 하시니까 예.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티브로드를 많이 소비하실 수 있도록 예.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이 뜨거운 감자 요거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것도 좋은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타이틀은 저희가 정했거든요. 뜨거운 감자라고. 마음에 드시나요? 좋습니다. 괜찮나요?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면은 이제 그 시청자한테 이제 뜨거운 뭔가를 느낄 수, 당길 수 있는 어떤 관심도를 끄는 반면에 네. 준비하는 측에서도 과연 뜨거운 시작거리를 갖다가 과연 준비해야 될 어떤 책임감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네, 그렇죠. 이 뜨거운 감자 있잖아요. 저는 그 저희 담당 PD가 타이틀을 이걸로 가자 했을 때 저는 그 가수 김씨 있죠. 그 가수 김씨가 이제 그룹이거든요. 그 그룹의 이름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뜨거운 감자 하면 어릴 때 기억 있지 않으세요? 그 뭐 시골에 가면 뭐 화롯불에 고구마 감자 이렇게 구워서 먹던 그런 기억. 혹시 그런 기억 없으세요? 있죠. 저만 아마 제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뒷세대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 저도 기억해 보면 그 감자가 이렇게 화롯불에 이렇게 굽고 나면 뜨겁잖아요. 뜨거워서 바로 먹을 수 없으니까 식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은 이제 식어서 껍질을 까고 이제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딱 베어 물면 그 안은 뜨거워서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기억이 있는데 뜨거운 감자가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해봤더니 이제 그 미국권에서 나왔다고 해요. 미국권에서 이제 핫이슈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뭐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할 때 이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왜 시작이 됐냐 확인해봤더니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그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느냐, 여기서 끝내야 되느냐. 반전 여론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이걸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 당시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이제 저희도 쓰게 됐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뜨거운 감자를 좀 찾아내서 발굴해서 또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좀 해결해 드리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상해 보기로는 이 그때그때 이슈들 이렇게 다뤄내기는 해야 되는데, 또 시청자들의 그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청자들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맞느냐, 좀 고민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청자 요구를 갖다 받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늦게 되는 후속 거를 갖다가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현안이 빠른 현안이 있을 때는 바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때로는 이제 심층적인 것, 후속적으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 장기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시청자 의견도 받아가면서 같이 믹서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다가 이제 뭐 의왕의 이제 왕송호수에 이제 레일 밟고 넣느냐 마느냐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그런 건 장기적으로 다 갔었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뒤로다가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고, 급한 거 같은 경우 바로 터지는 거 같은 경우, 뭐 지난번에 안양 시내에서 이제 지하에서 그 하수 관로가 터져갖고는 부동층에서 뒤집어지는 사건, 그냥 안전 문제 같은 경우죠. 그런 것 같은 바로 이제 접근해서 갈 수 있는, 과연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과연 안전할 것인가 등등,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네. 그 박 교수님,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채널이 지역 채널이잖아요. 그 YTN에서 그 시청자위원으로도 계시니까 다양한 그 미디어를 좀 보고 계시는데, 그 지역 채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방향성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룰 것인지 뭐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이제 된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시청자들한테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우리 방송사에서 만드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언론 이론 중에 의제 설정 기능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론이 이제 어떤 그 의제를 설정해 가지고 그것이 공론화되도록 만드는 데 이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지만 또 잘 찾아보면 그 지역민들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슈들을 발굴해가지고 혹은 의제들을 발굴해가지고 공론의 장에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떤 뭐 거대 담론 뭐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기에 대한 치밀한 분석, 혹은 비평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시민의 합리적인 그리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의제 선정을 좀 주도해서 나가야지 쫓아가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공론의 장을 만들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게 바로 또 그 언론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포맷도, 형식도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또 자문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뭐죠? 이건 뭡니까? 전화 연결도 해요? 자꾸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포맷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이거는 전혀 뭐 준비가 안 돼.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뭘까요? 전화 연결됐나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의장입니다. 천진철 의장님이세요?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시골에도 방송 시사 프로그램 시사 토크 뜨거운 남자 개설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지금 저희가 어떤 얘기 나누고 있었냐면요.
네. 이 뜨거운 감자라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을까 이런 의견 좀 듣고 있었어요. 아, 그러십니까? 의장님께서도 의견 한번 내주시죠. 아, 예. 우선 2016년 저 안양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안양의 생생한 현장 소식, 그 다음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 또 이 각계각층, 또 시민 패널들과 함께 이렇게 충족시켜줄 그 시사 프로그램이 그 첫 방송을 한다니까 이제 축하드리고요. 네. 아주 큰 그 시민 여러분들 만들고 싶으면 좋은 그 프로그램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의장님 나중에 한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영광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모실 일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녹화부터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네요. 돌발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포맷 얘기하고 있었는데 던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포맷으로 가겠다 던진 것 같아요. 시작 전에 이제 돌발 사항이 좀 있다 그러더니 이거는 전혀 의외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네, 프로그램 포맷 얘기하고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가도? 뭐 편하게 하시죠. 좋습니다. 그럴까요? 이 포맷을 왜 지금 그 PD가 생각했냐면 시사 프로그램 딱딱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좀 만들어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사실은 조금 걱정인 게 너무 가벼워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좀 들거든요. 적절히 뭐 잘 조합하셔야죠. 조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포맷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다양한 이슈를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슈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양한 의견들 혹은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도 그 참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찬반 양론을 갖다가 이제 그 적절하게 잘 섞어서 제시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찬반 양론의 소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면서 그 시청자들이 혹은 지역민들이 혹은 시민이 그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둘이 나왔는데요. 뭐 좀 더 많은 분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이 앉으시려면 스튜디오가 넓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런 여건이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패널 단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정된 2명의 패널이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안 자체가 결국은 때로는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해 당사가 이제 참여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패널은 뭐 다양하게 뭐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소재들을 좀 다뤄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포맷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고 생각나시는 소재 앞으로 다뤄봤으면 하는 소재들 생각나시는 게 좀 있을까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누리예산 같은 경우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 뭐 경기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국 사안이면서도 뭐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뜨거운 감자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부모의 입장, 또 교육청의 입장, 또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그 교사들의 또 입장, 또 시의 입장, 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거든요. 교수님께서 또 의견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이런 걸 한번 좀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지방의회, 이제 그 뭐 시의회 라든지 이제 여기서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시장들도 얼마나 했는지, 단체장들 한번 이 약속한 만큼 과연 그 사람들이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꼼꼼히 살펴본다면 투표하는데도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총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과거의 선거가 어땠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선거구 획정이랄지 이런 것들 아직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건 조금 성급한 감이 좀 있고 해서 지난 2번의 총선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의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경기도의 전체 의석수가 51석이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32석을 가져갔고 통합민주당이 17석 그리고 친박연대 지금은 조금 낯선 당시에 친박연대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네요. 그때 기억 나시나요? 혹시 18대 총선 때? 가물가물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18대 총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때 투표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54% 정도? 50% 상회하시는 걸로. 예. 최 대표님은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낮았을 것 같은데. 그렇나요? 50% 미만이었을 것 미만. 같네. 네. 48? 48? 제가 확인해봤어요. 이때 전국 단위로 치러진 역대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46.1%. 46. 더 낫네요. 반도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네. 이랬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중 말고요. 전체 의석수를 봤을 때 절묘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한나라당이 전체 299석 중에 153석을 가져가서 과반을 하긴 했는데 사실 국회를 제대로 장악하려면 상임위나 이런 데들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70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170석은 안 됐어요. 네. 과반은 같지만 완전하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놓쳤고요.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8대 총선 때 지도상에 보면 지역별 분석이 가능하겠죠. 예. 보면 그 대체적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이 한나라당 지지세가 좀 많았습니다. 좀 그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통합민주당의 지지가 좀 있었고요. 물론 이게 뭐 이번에도 반복될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바로 전 선거 19대 때는 어땠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대 선거의 총선 때 경기도 지역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는 역전이 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당시에 29석을 가져갔고 새누리당이 21석을 가져갔습니다. 통합진보당 지금은 사라져버린 통합진보당이 2석이 있었어요. 고양 지역에 하나 있었고 성남에 하나 있었죠. 예. 지금은 잊혀진 정당의 이름이 돼버렸네요. 예.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패턴은 사실 조금 18대와 비슷해요. 외곽 지역은 그 새누리당 또 당시 한나라당 지지세가 좀 많았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지금의 야당이 지지세가 좀 많습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도 있었으니까요. 예.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9대 선거의 그 투표율을 좀 살펴봤더니 이때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54.3%. 예, 투표율이 좀처럼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예. 이때도 그 국회 전체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127석을 가져가서 승리하긴 했는데 민주통합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역구의원이고요. 전체 300석 중에 이제 비례대표 포함하면 19대도 새누리당이 152석입니다. 과반은 살짝 넘어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대 총선을 전망해 보기가 사실은 조금 방송이 되는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보기에는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선거구 획정조차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섣불리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가장 정확한 거는 그 정당 관계자들이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이기환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기환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당 이기환 대변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스튜디오에 본인 사진이 떴어요. 아, 그렇습니까? 연예인 같으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가볍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지난 두 번의 총선 결과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18대 총선에서는 그 경기도 지역만 보면 당시에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고, 네, 19대에는 그 지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는데 예, 예. 이번 20대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20대 총선은 6대 4 정도로 네. 우리 새누리당에서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냥 추정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추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쵸. 아직 선거구 획정도 안 됐으니까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그 목표하고 있는 네, 뭐 비율은 6대 4라고 하셨는데 네. 몇 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제 경기도에 7석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네. 그래도 한 40석 정도는 얻지 않을까. 전체 약 60석 정도로 예상되는데 예, 예. 그 중에 한 40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네. 예, 그러신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석이 늘어나잖아요. 네. 7석이 늘어나는 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라고 봐야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글쎄요, 텃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 20대 총선을 구도를 보면, 새누리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승리가 좀 수월한 지역과 조금 네. 어려운 지역.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선거 결과를 보니까 대충 보입니다. 네. 이 패턴이 이번에도 유지가 될지 변화가 될지 이건 좀 봐야 알겠지만 네. 아마 이 형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를 아시겠지만, 당대표께서도 예전처럼 이런 낙하산 그런 후보를 내는 게 아니라, 상향식 공천으로 해서 후보를 뽑기 때문에, 지역 민심을 아는 그런 후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후보 경쟁력에서 야당 후보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의견 주셨는데 그래도 자신감은 좀 있으시다. 이렇게 네네.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예.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이기환 대변인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희망이겠죠. 뭐. 그렇겠죠. 네, 물론 선거는 이기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경기 지역이 7석 내지는 8석 정도 의석이 늘어날 텐데 이게 그 호재로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일단 분석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이제 분포되는 지역들이 서울에 바로 인접한 요 외곽 지역보다는 약간 아웃사이더의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최종적인 거는 결과는 결국은 투표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예상되는 곳들 좀 살펴보면요. 수원이 지금 4개인데, 선거구가 4개인데, 5개로 하나가 늘어나고, 용인이 3개에서 4개로, 남양주가 2개에서 3개로, 화성이 2개에서 3개로, 군포가 하나에서 2개로, 김포도 하나 늘고, 광주도 하나 늘고, 물론 예상치입니다. 네. 확실시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을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경희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문경희 대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그 새누리당의 그 이기현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20대 총선 경기도 지역만 본다면 새누리당의 승리가 점쳐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예. 네네.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전망을, 이게 뭐 저희가 이번 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이긴 한데, 우선 좀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건 저희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통감하고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 총선이라는 것은 정권 심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0대 총선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난 19대 총선 때도 우리가 52개 지역 중에서 28곳, 약 54%를 석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께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정을 다해서 다가가고 새로운 정권 교체에 희망을 심어드리는 것으로 국민들께 최선을 다한다면 또 희망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총선 결과 경기도 지역만 좀 살펴봤거든요. 네네. 18대 때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고 그렇죠. 19대 선거에서는 당시 그 민주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네네.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습니다. 네네. 이번 총선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당이 분열되는 사태 거의 마무리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인재 영입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 제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경제 정당으로서 기능을 해 간다면 저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그 선거구 획정이잖아요. 네네. 경기도 지역이 7석에서 8석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지역, 유리한 지역입니까? 불리한 지역입니까? 이거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경기도가 한 8석 정도가 늘어난다고 지금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죠. 네. 원래는 52개 지역에서 8석 정도가 늘어나면 이제 60개 선거구가 되는데, 이것은 선거구는 사실은 선거의 유불리 문제는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제 선거구는 60개로 늘어난 것이고, 각각의 선거구별로 개별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앙적인 정치 프레임은 중앙적인 이슈로 풀어나가고, 아마 개별 지역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당에서는 2016년도 총선 정책 기획단을 이미 출범시켜서 일자리 늘리고 생활비는 줄이기, 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안정화할 정책들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요, 단계로. 네. 그런 정책들을 잘 마련하고 국민들께 호소드리면 저희는 또 이 60석으로 늘어나는 경기도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9대 선거 그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네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42.4%로 그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요. 네네. 당시 민주통합당이 37.7%, 통합진보당이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권의 그 지지율 합산을 살펴보면 새누리당보다는 앞서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내당과 약간 이 분열이 좀 생겼는데 네네. 이 야권이 연대하지 않으면 그 지지율을 얻기 좀 힘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총선 필승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일려 다야 구도는 결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구도죠. 1대1 구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의 수도권에서는 총선에서 많은 지역이 위험합니다. 국민의 명령은 정권을 심판하라는 것이지 야권 분열을 통해서 야권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야권 통합이 되었던 야권 연대가 되었던 다양한 방식으로 야권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모아서 힘을 키워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문경희 대변인과 이야기를 직접 나눠봤습니다. 예, 양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인가요? 뭐 그렇죠. 예상했던 답변이죠. 네. 뭐 희망, 기대 뭐 이게 앞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선거니까. 그렇죠. 선거란 모르는 거니까요. 역대 총선이 이제 정권 심판론을 갖다 분명히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영향도 끼쳤고요. 이번 선거도 이제 야권은 뭐 정권 심판론을 외칠 수밖에 없고 또 여당은 이제 국정 안정론을 갖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변수가 어쨌든 막바지 생긴 것 또한 변해 있죠. 뭐 분석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1여 2야 구도가 가지 않겠는가라는 이건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수준을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 총선에 있어서는 무당층들, 무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들, 그다음에 안철수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변수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좀 더더욱이 지금 뭐 선거구 획정도 안 된 상황에서 예비 후보들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홍보도 못하는 그런 역할이고 굉장히 좀 안개 종국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또 희망하는 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야당의 분열, 뭐 이것도 될 수 있겠고, 또 여당에서 보면 뭐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공천을 둘러싼 내부의 이런 갈등들 항상 반복되긴 하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등장했고요. 뭐 진박이니 친박이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유권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지 저는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당도 중요합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는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 정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당이 속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사람이 좀 진솔하고 정말 그 국정에 가서도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당에 뭐 제가 지지 뭐 이러다 어떤 당에 속해 있는데 사실상 뭐 별로인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낙하산 이번 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안양군 보강 과천에 33명 현재 이제 1월 27일 현재입니다만 등록되어 있는 예비 후보가 그다음에 안산 광명에 27명 해서 60명이나 돼요 예비 후보 현재 등록이. 근데 대부분이 좀 낙하산 인물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권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희한을 갖고 정말 한패의 권리를 갖다 행사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라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암울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옵니다. 과거에 보면은 뭐 제가 살고 있는 안양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후에 보면 다들 떠나셨어요. 안 살고.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그 지역에서 은퇴를 하시고 나중에 은퇴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정말 원로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마을 탐사, 골목 탐사,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지역 채널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 또 이번 선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동 유세의 그 추억, 지금 추억이 돼버린 그 풍경이 사라진 이유가 그 돈 선거 좀 줄여보자 해서 합동 연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을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지역 채널이 이번 총선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 총선하고 관련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 주제, 또 혹은 우리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매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때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단은 우선은 후보자들의 그 공약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뭐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될 거고, 그다음 이제 뭐 후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현역 의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도전하는 도전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현역 의원의 경우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켰는지, 또 어떤 것을 못 지켰는지, 뭐 지키지 못한 이유는 뭔지. 물론 이제 그걸 갖다 그 후보자 입장에서 볼 필요는 없겠죠.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공약이 이행됐는지, 이행되지 못했는지, 또 원인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또 과연 그러한 공약들이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문경희 대변인이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보면 당마다 다 달라요. 국민의 명령은 하나일 텐데 새누리당에서 생각하는 국민의 명령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국민의 명령하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걸 까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또 뭐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지금 열세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뭐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이기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민심이라는 게 표변하거든요.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낙당할 필요 없을 거고, 또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자만할 필요 없을 거고, 저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뭔 비유를 하냐면 물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물은 배를 가라앉히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만에 빠져 있다 그러면 또 이 물이라는 국민이 그걸 엎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국민이란 물이 그 배를 갖다 띄우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겸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황이 어렵더라도 너무 낙당할 필요도 없고, 또 상황 좋다고 또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그 양당에서 좀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뜨거운 감자 첫 녹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제목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오늘의 감자 맛은 어땠습니까? 최 대표님. 아주 뜨겁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핵심한 주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점차 뜨겁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다 가져봅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제가 시사 프로그램 참여는 처음이고, 그래서 좀 뭐 얼떨결에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이게 녹화 임하는 동안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첫 술에 배부르기는 힘든 만큼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정착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프로그램의 포맷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제작진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자리를 방향도 잡고 자리도 잘 잡아 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이제 선거 얘기가 이제 주로였는데,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주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해나가면 어떨까.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패널도 따로 이제 진짜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섭외를 하고, 그러면 뭐 지역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는 기회를 기약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뜨거운 감자 첫 시간 두 분의 지역 채널 전문가를 모시고 조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또 총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봤고요. 뜨거운 감자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따끈따끈한 이슈를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또 다양한 의견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